사회를 가끔 하다 보면 일반 사람한테는 나오지 않는데 심부전증 환자나 아니면 신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진 사람 환자한테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순백색, 우유 색깔, 우유물처럼 이렇게 아니면 쌀뜨물처럼 그렇게 나오는 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몸을 찌르고 뺐으면 빨간 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얀 피, 우스갯소리로 우리 몸속에서 나왔으니까 하얀 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 이런 경우는 이게 뭐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게 풀어보냐고 하면 이제 신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진 심부전증 환자한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때요?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은 체세포들이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고 체세포가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은 체세포가 먹어치우지 못한 만큼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누적되거든요. 그럼 고지혈증이 되죠. 고지혈증이 되면 우리 인체의 세포들은 혈액이 뻑뻑하면 그게 혈관이 막히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포들은 그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혈관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나가서 지방 단백질이 혈관 밖으로 밀려 나간 것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게 바로 체지방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쉽게 동물로 표현하면 비계층이죠. 뭐 기름덩어리야. 그게 이제 비계층인데 이것이 산에 의해서 녹은 게 바로 쌀뜨물처럼 노랗게 나오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사회하다 보면 이렇게 사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면 여러분들 호기심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사회요법 보고할 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제기하다 그 말을 줄였거든요. 쉽게 해서 우리 몸에 생혈을 빼도 온도가 떨어지면 굳어요. 어혈을 빼도 어혈도 굳습니다. 근데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생혈은 온도가 떨어져야만 응고가 되고 어혈은 나오는 즉시 응고가 되거든요. 그게 어혈과 생혈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두 가지 다 응고됐으니까 똑같이 응고된 거니까 어혈인지 생혈인지 구분을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냐고 하면 생혈이 나와서 응고된 거를 과산화 수소에다 넣고 이렇게 녹여보고 어혈을 빼서 응고된 걸 과산화 수소에다가 계속 녹여보면은 어혈을 빼서 응고된 거는 껌처럼 이렇게 섬유질화된 물질들이 눈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고무처럼 단단한 물질이 남고 생혈은 흔적도 없이 딱 사가버립니다. 그게 어혈과 생혈의 차이예요. 그게 이제 산에 의해서 그게 지방 단백질은 녹아버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콜라겐화 돼 있는 거는 녹지 않거든요. 과산화 수소에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섬유질만 남으면 마치 껌처럼 남는 게 어혈 속에는 틀림없이 그게 들어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쉽게 해서 내가 설명하는 게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혈관은 하수관 이치나 똑같다. 하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면 물이 못 내려간 시간,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발효가 일어나고 이렇게 썩어 부패도가 높아지면 그게 이제 산도가 높아지는 건데 혈관이 막혀서 말초모세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은 동맥이나 정맥 있는 부분에는 거기는 어때요? 혈관이 좀 굵잖아요. 그 혈관 내에서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섬유질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연히 침을 이렇게 찌르다가 그 굵은 혈관은 딱 찔렀는데 그 속에 있는 게 딸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기를 때는 만 이만큼 이렇게 길게 실처럼 이렇게 쭉 딸려 나와요. 이게 우리 혈액 속에서 들어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빼보면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을 우리가 사유를 해보면 우리 몸이 어느 부위든지 피가 잘 돌고 정상이라면 선홍빛으로 빨가야 정상이다. 근데 이렇게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사유를 하면은 이렇게 연분홍색을 많이 들여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수치를 잰다고 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졌다. 일반 용어로 따지면 이제 빈혈 환자다. 근데 이제 요 빈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유를 처음 하실 때 이제 제가 책에다 보면 책을 벌써 한 30년 전에 집필하는 책이 가상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가상철. 이게 가상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철분은 성분 검사를 하면 철분인데 가짜 철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용어를 제가 쓰고 교육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가 하면은 현대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사회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해도 빈혈이 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은 아마 7m인가 6m로 안 떨어지면 수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됐네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한 주 잘 지내셨는가요? 오늘 강의 주제는 건선이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대화 의학에서 바라보고 진단하는 그 시각에 대해서 건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병인가 현대의학 시각에서요 하는 걸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신천생리학 시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찾아나가는가, 이제 그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먼저 현대의학에 대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은 그냥 인터넷에서 우리가 그냥 건선이라고 하는 걸 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거든요. 피부과 질병 중 하나로 자가 면역 질환이다. 피부에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는 다양한 크기의 붉은색 구진,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병으로 사실 난치성 질환 중에선 아토피성 피부염 다음으로 피부과에서 많은 환자를 접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원인, 현대의학에서 보는 원인은 의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잠재적 유전 소인이 있는 사람이 개인의 생활 등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병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으나 추측일 뿐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은 불명이다. 건선은 무슨 이유인지 신경에서 피부 세포 성장 주기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부위는 피부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지므로 피부가 정상적인 성숙기를 가지지 못하고 해당 부위가 부풀어 오르게 되며 분열했다가 각질화해서 떨어지는 주기가 남들보다 훨씬 빨라진다. 3. 증상. 특징적으로 병이 여름에 완화되고 겨울에 악화되는 패턴을 보이게 되며 만에 하나 해당 부위에 외상을 입을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도 한다. 또한 상당수 환자는 건선성 관절염을 보이기도 한다. 뻘겋게 부풀어 오르고 각질이 동반되는 점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오인받기도 하나 좀 다르다. 두루 차이점으로는 일단 건선은 알러지랑은 상관없다는 점과 괴분화 현상이 있으며 공통점은 면역계 질환이고 정확한 치료법이 없다. 둘 다 전염성은 없다. 또한 쾌분화 현상이 주로 나타나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점, 그리고 치료 방법 측면에서 백반증과도 유사하다. 쾌분화 현상은 면역과 관련된 피부과 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으로 쓸리거나 오랫동안 눌리는 자리로 피부 질환이 번지는 현상으로 건선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백반증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피부가 쓸리거나 눌리는 부위에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 뜻이죠. 이제 이건 현대의학 시각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다 보면 가끔 갖다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장난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한 30년 전부터 이게 강의하면은, 내가 옛날에 직접 환자를 치료할 때 제일 반가운 손님이 피부과 질환자다. 그래, 그 이유는 완치가 돼놓고 안 나섰다고 변명할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때요? 제일 좋아하는 환자다. 그러면 치료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의학에서 보면 제가 30년 전에 한 얘기고 30년 전부터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3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아직 이 병의 원인을 모르면 어때요? 원인을 모르니까 완치 방법은 웃고 그냥 불치병이죠. 그럼 대부분 이런 증세들이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약은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용하고 남용하면 나중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형태로서 뼈 관절관지가 다 녹아서 결국에는 들어 넣어서 꼼짝도 못하고 끝을 맺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악화돼서 끝내고 말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은, 그럼 이런 질환에 대해서 신천생리학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진단할까? 그래서 심지어는 생리학하면 어때요?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이 말을 용어를 자주 쓰지요.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각질이 일어나는 부위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한다 일어났죠. 빨리 하고, 빨리 한다는 것은 심전 생리학에서는 어때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이세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한다. 이건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암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에는 증상이 좀 호전되다가 겨울철 환절기가 되면 증세가 심하다 그래요. 이 속에 또 힌트가 있어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겨울에는 온도가 춥지요. 그럼 이 속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말초 모세혈관 끝은 수축시켜서 혈액이 피부 밖으로는 못 돌고 안에서 돌게 하는 작용이 작동되죠. 그러면 어때요? 혈관이 수축되면 피 유속이 느리겠죠. 유속이 느리면 피부 바깥쪽에서만 그 산도가 높아져서 일어나는 증세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건 그래요. 심천 생리학 시각에서는 이 질환을 이렇게 진단하면 소장, 신장, 간장 세 가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 건선 피부다. 근데 이제 이 건선 피부도 사람에 따라서 증세가 동일하진 않아요. 신장 기능만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건선이 있고 근데 보통 가벼운 증세는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초창기 출발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진단을 하느냐? 그러면 논문에 보면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죠. 우리 인체 체세포는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사는데 80일을 살면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세포를 남겨놓고 부모세포는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녹아 없어지는 과정에서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나와서 보습 효과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는 분명히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랫배에다 손을 대서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장 속에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아요. 그러면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식중독균은 같은 영양분을 먹고 강산을 배설하는 미생물이고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산균이 없으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세포 분열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어때요? 수명이 다한 세포 분열 속도가 느리면 수명이 다한 세포가 녹아서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나와서 보습 효과를 한다. 이 부분은 불과 3, 4년 전에 일본의 그 어떤 학자가 노벨 생리학상 부분이 지금 설명하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요거 밝힌 거는 30년 전부터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했고요. 그럼 어때요? 이 보습 효과가 그 세포라고 하는 거 주성분 어때요?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지방 단백질로서 피부 바깥으로 이렇게 보습 효과를 해야 되는데 그 보습 물질이 적게 나올 때 우리가 초기 건선 피부가 된다. 이때는 소장 기능만 떨어진 상태에서 와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저기에서는 여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약간 살이 찌면서 이 건선 피부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장과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게 우리 인체 생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 기능까지 떨어지면 혈액 속의 산도가 더 높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보통 초기에 소장 기능만 떨어져서 오는 건선 피부가 제일 많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사람은 조금 양이 적어요. 근데 이제 이때 소장도 치료 못하고 신장도 치료하는 방법이 현대화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간 기능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간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 어때요?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죠. 그러면은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가 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제가 자주 반복되는 말 하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요산 수치가 높아진 만큼 질소의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의 밀도가 높아진 만큼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산소 부족이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떡하냐? 몸의 체온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체온 유지가 몸에서 이렇게 체온이 유지가 안 되면은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피부 바깥쪽에 혈관을 자꾸 이렇게 말초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외부 쪽으로 피가 이렇게 못 돌게 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면 어떨까요? 그 부위는 피의 유속이 느려지고 유속이 느려지면 그 부위에서 어혈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새롭게 생기는 어혈들이 온도가 낮은 곳, 혈관이 수축된 곳에 가서 자꾸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조이는 곳, 그럼 혁뒤자리죠. 그 아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초기에 보면 이렇게 허리 둘레로 보면은 까맣고 처음에는 이게 까매져요. 까매지다가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희끗희끗한 백선 원반증이 있어요. 이건 뭐냐?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산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멜라닌 색소를 파괴해 버리면 초창기에 그게 백선 원반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더 오래 가버리면 제가 피가 못 돈 시간이 더 길어지면 산도가 더 높아진다 그러죠. 그럼 이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말초 모세혈관을 녹이거나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피부가 이렇게 짓물르죠. 피가 이제 뻘거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홍선증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혈질이 강산성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강산의 산화작용이 그 주변 세포들한테 생명에 위협을 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이게 암으로 커질 건데 겨울철은 좀 심하다가 여름에는 덜하다 하면은 그게 턱걸이 암보다는 산도가 강산이지만 조금 낮은 단계의 산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체의 세포는 태어난 세포가 영원히 가요 약 45일에서 80일이 되면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죽어 없어지고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 연결이 되는 게 생리 이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한 거는 지금 이제 요점 정리를 해봅시다. 1차적으로 가장 가벼운 백선증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진 거다.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는 아랫배에다 손을 대봐서 온도가 차면은 유산균, 유익균은 적고 식중독균과 유해균만 있으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면 세포 분열 속도가 느려지면은 피부 보수 물질이 적게 나올 때 이때가 초기다. 이건 어때요? 2번, 3번 빼면 2번, 3번 빼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초창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체온이 전체적인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는 데서도 한 몸이라고 해도 피의 유속이 빠른 데가 있고 느린 데가 있고 그 대부분 이 백선증이나 이 홍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디냐면 눌리는 부위도 있지만 관절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지만 전체적인 이렇게 틀로 볼 적에는 관절 부위에 관절 부위는 어때요? 골두가 있죠. 이 골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체세포의 개체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뼈가 이렇게 공이처럼 크기 때문에 그 가해를 덮고 있는 체세포는 120조마리나 되는 세포들은 작은 난로 한 마리 한 마리다. 그러면 작은 난로 숫자가 월등하니 적겠죠. 체세포 개체수가 적으니까요. 그럼 온도 유지가 이제 어려우면 그쪽으로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게 혈질이 강산성화되고 강산의 산화작용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빠르게 하면 그게 비정상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또 말초 모세혈관은 녹여서 말초 모세혈관이 팽창돼 버리면 어때요? 불구름한 형태가 되고 그럼 이 정도 상태에서는 이제 산도가 높다 소리인데 산도가 높으면 산도가 높아진 만큼 혈액 속의 질소 밀도도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면 면역 기능은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나 산도가 높아지는 거나 전부 다 출발점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 4차 합병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선이나 홍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신장과 간이 소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신장과 간은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만이 외부에서 나타난 백선이든 홍선이든 치료가 가능한데 피부에다가 약 바른다고 염증이 있다고 그거 깎아내고 수술한다고 뱃속에 있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약을 먹는다고 아랫배가 따뜻해져서 식중독균을 없애주고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심장생리학에서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묻지도 말고 사혈점은 어디예요? 2번, 3번, 8번 여기만 빼주면 어떠한 피부병 질환도 다 치료가 돼요. 근데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있다면 어때요? 6번은 상하의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혈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허리가 어때요? 고무줄이든지 벨트가 매면 이렇게 조여서 피의 흐름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 3, 6, 8번을 사혈해주면 대부분의 피부병은 이유 불문하고 거의 치료가 뭐 적어도 97%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치료에 들어가면 이제 피부 쪽에 부작용을 막으면서 보사의 균형을 어떻게 맞을 거냐. 이제 요것만 주의하면은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30년 전부터 피부과 질환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신경 섬유종도 겨우 이거 산의 그 강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고 있고 아토피도 어린아이들 아토피도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졌는데 차이점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우리가 40%, 50%, 60%, 70% 떨어지면서 병명이 달라질 뿐이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70%가 떨어졌던 30%가 떨어졌던 신장과 간을 고치는 게 근본 원인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봄철 알레르기 질환에서 얘기하잖아요.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면 알레르기 증세가 있는 사람 코와 눈으로만 들어가고 그 질병을 안 익히는 사람은 코와 눈에도 안 들어가느냐.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발병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면은 발병 안 한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막상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해보면은 문제점은 이제 어디에서 부딪히냐고 하면은 첫째 문제점은 어혈이 혈관을 막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혈이 섬유질환에 돼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산도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산에 이 자극이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그 자극이 세포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 자리를 사침을 했을 적에 통증이 전기로 지지는 것 같이 강한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래 그럴 때는 온도를 뭐 좀 높여준다든가 손으로 꼭 쥐고 찐다 한다든가 그래서 어혈이 조금 나올수록 어혈이 빠져나온 양만큼 피의 유속은 어떨까요? 빨라지겠죠. 그럼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지듯이 일단 피가 돌기 시작하면 산도가 떨어져요. 이제 고인물이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맑아지듯이 어혈이 나오면 나올수록 산도가 떨어지면 침울을 찌를 적에도 통증이 적고 또 어혈이 나오면 경직된 근육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부항기를 당길 때도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 이런 이해력만 가지고 백선이든 홍선이든 아니면 건선이든 아토피든 치료 방법은 심전생리학으로 보면 동일해요. 왜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40%가 망가졌냐 50%가 망가졌냐 69%가 망가졌냐 이 차이지 뭐 얼마가 망가졌더니 원인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또 장에서는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일자 가공하게 만들어주고 이러면 이런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실제로 제가 아는 그 한 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백선이 있어가지고 스테로이드하고 호르몬제를 너무 이렇게 과다 복용해가지고 늦게 뼈 관절이 전부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소생한 분이 있는데 생리치라고 하는 거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데서부터 뭐를 찾으려고 해요. 눈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눈으로 보이고 성분하고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는 보이지 않는 산의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만성피로가 있는 사람이 고지혈증에 있어요. 피를 빼보니까 이 사람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의 밀도가 높아. 근데 높은 거는 결과고 결과는 뭐예요? 이건 결과예요. 결과에 대한 생리치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체세포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체세포의 소화 능력은 왜 떨어졌느냐?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부족은
왜 왔느냐?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져서. 질소 밀도는 왜 높아졌느냐? 산도가 높아져서. 산도는 왜 높아졌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신장은 요산, 약산, 간은 중산, 탄인산. 그래서 산도가 높아질수록 이 피부과 질환은 증세가 심한데,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건 그대로 놔두고 항생제, 스트레스, 호르몬제, 신경 안정제 쓰면은 신장과 간은 어떨까요? 더 망가지겠죠? 그러면 가뜩이나 아랫배가 냉해서 유산균, 유익균은 적은데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고 거기다 항생제 들어부으면 장속의 유산균은 어떨까요? 더 죽겠죠. 그러니까는 우선 힘들 때 약 먹으면 안 먹을 때보다는 마취가 되고 진통이 되고 하니까 조금 낫고, 또 약기운 떨어지면 다시 또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신천생략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재생 복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생 복원을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서 내 몸 스스로 치료하게 해주면 치료 방법이 쉬운데, 이 생리치를 망각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데서부터 치료하려고 하니까 통증이 오면 진통제, 신경안정제 쓰려고 하고, 염증이 있으면 수술하려고 하고. 이런 증세 있는 사람들이 염증 인자가 많을 거예요. 그게 현대의학에서 염증 인자라고 하는 게 신천생리학에서 보면 강산이거든요. 쉽게 썩은 피요. 피가 썩어서 와요. 모든 거. 피를 왜 썩었을까요? 신장과 간의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이 강의는 이제 3, 40분 강의니까 이렇게 이제 요점 정리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하나하나 풀어달라고 하면은, 그래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데, 이제 2번, 3번이 사실 참 뚫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런 증세들이 이렇게 딱 부딪히면요. 이제 대부분 보면 2번, 3번이 뚫리면 전체 기간으로 볼 때, 사열 시간으로 볼 때 한 4, 50%가 끝났다고 봐도 돼요. 가끔 열에 한 명 정도는 처음부터 잘 나오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2, 3번은 구조적으로 어혈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초모세혈관이 막히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혈액 속에, 말초모세혈관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 버리면 혈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를 이루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돌들 보면 옆으로 이렇게 금이가 있잖아요. 금이가 있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그 가위를 탁 띄면 어때요? 금가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혈관도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눈으로 보기는 혈관이 없어진 것 같아도, 원래 혈관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말하자면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거하고 이렇게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 빼기는 어려운데 조금 빼다 보면 결국은 뚫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2, 3번은 의지력을 가지고 네가 고집시나 내가 고집시나 한번 어디 한번 해보자. 안 나오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소파 옆에다 부항기 딱 놓고 테레비 보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2, 3번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고. 2번, 3번에서 나오는 어혈은 무게도 달지 말아라. 왜냐? 2번에서 어혈이 나오면 밥맛이 좋아져요. 위에 수축 연동 활동이 좋아지니까. 또 3번에서 어혈이 나오면 피끼리 뚫려서 온도가 올라간 만큼 유산균, 유익균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양분 소화 흡수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설사나 변비도 없어지고, 웬만한 음식 평소에 먹어서 배탈 나는 것도 배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변질된 음식을 먹어도 배탈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명의 이치라고 하는 건 다수가 소수를 이겨요. 쉽게 얘기해서 내 장 속에 유산균은 별로 없고 식중독균만 많을 적에는 조금 색다른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유산균이 많고 식중독균이 멀뚱하니 적을 적에는 외부에서 식중독균이 좀 들어와도 그걸 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장 속에 식중독균이 사느냐 유산균, 유익균이 사느냐는 아랫배의 온도가 결정한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고 2번, 3번만 빼도 몸이 좋아지는 게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혈액의 성분을 뭐 1000가지, 2000가지, 아니면 3000, 4000가지라도 분류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1차 가공하는 거는 장 속에 160만 정도나 되는 그 미생물들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거든요. 그래서 내 장 속에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게 하느냐, 식중균과 유해균이 사느냐는 아랫배의 온도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걸 악착같이 한번 빼보면은, 이것만 빼줘도 어때요? 인체 모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의 가공이 100은 아니어도 한 80%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 3번 딱 뚫려보세요. 2번열을 밥도둑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밥맛도 꿀맛이지만 이놈을 먹으면 피부가 돼요.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 늙고 병든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자식세포로 바뀌면 피부가 돼요. 촉감이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2번, 3번 빼주면 위에 염증이 있으면 위 염도 치료가 되고 또 위에서 또 헬리코박테리 요즘 또 있다고 또 이상한 또 이름 돼가지고 그래요. 2번, 3번 빼가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헬리코박테리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제 이론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름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인체는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생리치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 먹이사슬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우리 인체 안에도 먹이사슬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장 속에서 영양분을 1차 가공을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영양분이 없으니까 세포 분열을 못하고 세포 분열을 못하면 어때요? 보습 물질이 피부 바깥으로 안 나오면 피부가 이게 건선 피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 경우에는 심하면 어느 정도나 심한 사람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그 구렁이 뱀 허물 벗을 때 허물 벗으려고 할 때 그때 상태 아마 보신 적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농촌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이제 뱀 떨리면 허물 벗으려고 할 때 그래갖고 막 전신이 하얗게 가루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2, 3, 6, 8번 빼주면은 피부 빠지는 말끔하게 치료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는 건선 피부과 질환인데 이 건선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면 아토피는 치료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돼 있다. 고혈압은 치료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당연히 돼 있죠. 왜? 고혈압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 그리고 당뇨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다. 2, 3, 6, 8은 빼면은 그 역시도 초기 당뇨는 치료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병명을 현대화학으로 보면 자꾸 세부적으로 쪼개갖고 내용이 10년, 20년을 배워도 못 다 배울 정도로 방대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30%가 망가졌느냐, 50%가 망가졌느냐, 70%가 망가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난치병이 오는 거지 현대의학처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이렇게 의술을 배우려고 하면 배우는데 교육비 너무 그거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 똑똑하게 배워놓으면 가족들 전부 건강 돌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제가 그러잖아요. 중학생 때 2, 3, 6, 8번 한 번 빼주고 한 20년 있다 또 한 번 빼주고 20년 있다 또 한 번 빼주고 하면 어혈 그렇게 안 많아요. 그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하면 어혈의 양도 많지 않고 묵은 어혈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잘 나오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냥 어혈을 30년이고 50년이고 70년이고 모아놨다가 그놈을 한꺼번에 빼려고 하고 또 어혈이 쌓인 지 오래 두니까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서 빼는데 그렇게 애를 먹는 거지. 심전생리학으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찾은다고 하고 우리가 어린 중학생 때부터 우리가 예방사회를 이렇게 시킨다고 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현재 의료비 3분의 1만 들이고도 지금보다 국민 건강은 10배 이상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심천생리학이다. 저는 술안기 계통에서는 심천생리학 빼면 완치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 이참에 건선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2, 3, 6, 8번을 한번 사회를 해봅시다. 해보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 고혈압 치료가 되는지 당뇨병에 당뇨 진단받으시 5년 이내라면 치료가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고혈압도 치료가 돼 있을 거고 당뇨도 치료가 돼 있을 거고 이 건선 또 아토피 다 치료가 돼 있을 겁니다. 또 만성 설사하는 사람도 소화 안 되는 사람들 당연히 되거든요. 적어도 100명 97명은 치료가 돼 있을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사혈하기 전에 이제 빈혈이 있다든가 어혈이 잘 안 나오고 할 때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35년 동안 유지했다 이렇게 하면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가까운 배움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한번 배워보면 여러분들 건강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반갑습니다.